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11페이지입니다. 챕터 5에서 권리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데, 일단 챕터 5부터 이제 민법 총칙 끝날 때까지는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까다로워 하시니까 또 시험 문제도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이런 행동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까다로우니까, 뭔 소리 모르니까 안 되겠다. 무작정 외우자.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강의하면서 주의사항 하면서 이런 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권리 변동에서 1.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오죠. 여기까지 제가 드러났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다. 그죠? 이게 의의고, 이게 뭐예요? 모습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권리의 변동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절대적 발생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민법에서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이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절대적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주면 이제 을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갑이 건물을 지을 때 권리가 뭐죠?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 좀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절대적 발생을 교재에는 원시 취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이 새롭게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가진 것이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시 취득이죠. 주체를 기준으로 한 거죠. 또 상대적 발생이 뭐라고요? 승계 취득. 자, 을이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넘겨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원시취득. 다른 말로는 절대적 발생.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히 넘겨받는 것은 상대적 발생 또는 뭐죠?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교재를 보시면 이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승계취득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그 다음에 해가지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나오죠. 요 이전적 승계를 다시 특정 승계, 그 다음에 포괄 승계라고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적 승계는 뭐냐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만약에 소멸되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으니까 뭐가 돼요?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다만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뭐라는 거죠? 설정적 승계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잖아요. 저당권을 이전한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어떻게 해요? 설정한다고 하시나요? 그죠? 임차권을 이전한다고는 안 하죠. 임차권을 어떻게 해요? 설정한다고 하나요? 자, 우리가 설정이란 말을 쓰는 경우는 다 뭐예요? 내가 권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넘겨주고 있지만 내 권리가 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죠? 설정이란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권리자의 권리 중에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면 특정 승계. 전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은 뭐죠? 포괄 승계. 자, 보시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에서 A라는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판 것이 아니라 갑에서 을로 상속이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니까 상속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된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주체의 변경이 나오죠. 주체의 변경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겠죠. 갑이 을에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소유자다.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죠? 주체의 변경인 거죠. 따라서 주체의 변경이란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맞춰줘야 되겠죠. 일단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내용의 변경이죠. 요 내용의 변경을요.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의 변경과 구별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경우를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은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요,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다. 양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는 그대로지만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고,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뭔 소리냐? 자, 질적 변경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구나.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이 아니에요. 저의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 집을 사게 됐어요. 제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뀝니까?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네요. 이런 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을한테 돈 내놔라,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어요, 그죠? 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신경질도 내보고 그래도 안 낸다면 결국은 네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에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뭐였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그 매매 대금 청구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적 변경입니다. 자, 내용은 뭐라고요? 권리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죠.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권리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거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입니다. 다만 이제 이 건물에 살아야 될 사람은 을이죠. 다시 말하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네요.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여전히 뭐죠? 소유자다. 그대로다. 다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요 얘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뀐대요. 그럼 작용이 뭘까요?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겠죠. 한자로 쓰면 뭐죠? 힘역자인 거예요. 그죠? 역자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자,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이죠? 주택 임차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내용이 바뀌나요? 일단은
주민등록 안에도 임차인으로서 그 목조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는 뭘 취득해요? 힘을 취득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고. 두 번째에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이런 상태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2순위 저당권자니까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죠. 근데 재수가 좋게도 요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을 저당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나요?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이죠. 양이 바뀌나요?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권리냐면 경매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없어도 뭐죠?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갑이 말소가 되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지만 1순위 저당권 좀 더 힘센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적어드린 거 있죠? 요 개념하고 요 네 가지 정도는 얘는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 권리의 소멸. 제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었는데 불타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절대적 소멸. 제가 그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만 권리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팔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저라는 특정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된다. 그것이죠. 자, 그 다음 2절 해서 권리 변동이 뭐가 나옵니까?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자, 이 부분은요, 또 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 민법 이런 감을 잡으면 되는 부분이죠. 자, 2절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1번 뭐가 나오냐면 법률 요건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좀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앞으로 뭐죠?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뭐 한 거예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으니까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끝나나요? 아직 안 끝난 거죠.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이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끝나게 되겠죠. 더 이상 할 건 없죠. 그죠? 근데 요 얘가요. 가슴 아프게도 민법의 전부예요. 민법에. 이거를 끝까지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면 채권법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화 가지고 권리의 주체 가지고 갑과 을에 대해서 공부했죠. 또 권리의 객체 가지고 물건 요 A라는 건물을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해 가지고 민법 총칙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맨날 떠들다가 끝나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끝나요. 그리고 물권법 가서 뭐 합니까? 물권법 가가지고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그죠?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 다음 채권법 가서 뭐 하냐면요, 주로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위임이다, 도급이다. 그러면 뭐도 끝내냐면 채권법, 계약법도 끝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민법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채권법이 다 끝나면 한 개의 거래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모든 내용이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한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단어별로 내용이 다르다면 그냥 그 단어를 집중하면 그 내용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민법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뭐가 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으니까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하더라도 그 문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뭐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꾸 앞부분만 반복해서 보시는 일이 발생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다 가서 한 번 거래가 완성이 돼야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민법이 한 번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법을 잘하면 물권법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법과 채권법에도 영향을 주고요. 채권법 열심히 공부하시면 민법 총칙, 물권법에도 뭘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대부분을 열심히 끝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시작을 할 건데 또 여기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요,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 매매라는 계약,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것도 있네요. 구성 분자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하면요,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이게 뭐죠? 법률 요건인 거예요. 추상적이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뭔가 잡히든 안 잡혀도 돼요.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률 사실이 나오죠. 자, 법률 사실은 뭔가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이제 뭐까지가요? 채권법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앞부분이니까 이제 뭘 정리해 봐야 되냐면 법률 사실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아니라 다음 강의 때 법률 사실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